거지 집안 출신이 분수도 모르고 짝! 손자의 돌잔치 자리에서 며느리의 손바닥이 내 뺨을 강타했습니다. 사돈들과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대 출신 검사인 며느리는 거침없이 소리쳤어요. 앞으로 우리 집 행사에 나타나지 마세요. 김치찌개 하나 가져간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65세 시골 할머니에 불과한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겠죠. 자신이 막뺨을 때린 그 할머니가 30년간 법조계를 움직여온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히 숨겨두었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김옥자는 부엌에서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손자 영준이의 돌잔치가 있는 날이었어요. 며느리 지선이 준비한 음식이 부족할까봐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끓인 김치찌개였습니다. 옥자는 3년 묵은 김치를 골라 쓰고 돼지고기도 기름기가 적당한 것으로 골라 넣었어요. 이 정도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지. 옥자가 냄비 뚜껑을 열어 김치찌개 냄새를 한 번 더 맡아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국물이 진하고 김치가 잘 익어서 깊은 맛이 우러나고 있었어요. 옥자는 냄비를 보온백에 넣고 사돈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고급 차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지선의 직장 동료들과 대학 동창들이 벌써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옥자는 냄비를 꽉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어머님, 뭘 또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지선이 현관문을 열더니 옥자가 든 냄비를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입가에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음식이 부족할까봐 김치찌개를 끓여왔어.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잖니. 옥자가 냄비를 들어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선은 냄비를 받으려 하지도 않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저희가 이미 충분히 준비했는데 왜 이런 촌스러운 음식을 가져오세요?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선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선의 눈빛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옥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호텔에서 주문한 듯한 고급 음식들이 정갈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샐러드부터 스테이크, 새우튀김까지 화려한 서양식 요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옥자는 구석진 곳에 김치찌개 냄비를 놓고 그릇에 덜어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옥자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선의 직장 동료들과 대학 동창들로 보였어요. 모두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 지선이 시어머님이세요. 한 여성이 옥자를 알아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거실에서는 영준이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지선이 아기를 안고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었어요. 옥자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음식 드세요. 배고프시죠? 지선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음식을 가져다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김치찌개를 맛본 한 손님이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이게 뭐예요? 손님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김치찌개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정말이네요.
김치찌개가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가 있나요? 와, 김치가 정말 잘 익었어요. 어디서 파는 거예요? 집에서 끓인 건가요? 이 맛 정말 대단한데요. 손님들의 칭찬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급 호텔 음식보다 김치찌개에 더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옥자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지선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지선이 정성스럽게 주문한 비싼 음식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김치찌개만 계속 떠먹는 손님들을 보며 지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선아, 시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 이런 김치찌개는 처음 먹어봐. 지선의 대학 동창이 김치찌개를 한 그릇 다 비우며 말했습니다. 지선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다른 손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지선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아, 네. 저희 어머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선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음식 해 드시는 시어머니 두신 지선이가 부럽네요. 또 다른 손님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선의 손이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후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실에는 지선의 부모인 이철호, 박영숙과 민수의 친척들 몇 명이 남아 있었어요. 지선이 갑자기 옥자에게 다가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런 촌스러운 음식을 가져오셔서 우리 체면을 깎아내리시는 거예요? 지선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선의 폭발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지선을 바라봤어요. 손님들이 좋아하시던데? 옥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자는 손님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아하긴요. 저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그런 거지 집안 음식을 가져와서 다 망쳐놨어요. 지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선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들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거지 집안 출신이 분수도 모르고 이런 데 와서 촌스러운 짓을 하니까 손님들이 저희를 우습게 봤잖아요. 지선이 옥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옥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선이 말이 틀린 건 아니네요. 격이 다른 자리에서는 생각을 좀 해야죠. 지선의 아버지 이철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철호의 목소리에는 옥자를 깔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러게요. 요즘 시대의 김치찌개라니. 손님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지선의 어머니 박영숙도 거들었습니다. 박영숙은 팔짱을 끼고 옥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옥자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받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는데 옥자가 억울한 마음에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선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짝!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선이 옥자의 뺨을 세게 때린 거였어요. 옥자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행사에 나타나지 마세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지선이 숨을 거칠게 쉬며 소리쳤습니다. 옥자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뺨에서 화끈거리는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옥자는 뺨을 감싸쥐고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지선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뭐라고 좀 해.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도 좀 생각해서 행동하셨어야죠. 민수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옥자의 눈이 커졌어요. 지선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먼저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민수가 아내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아들마저 지선의 편에 서는 모습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래, 며느리 말이 맞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민수의 삼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체면도 생각해야지. 무작정 옛날 방식대로 하면 안 되지. 민수의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옥자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가족들의 짐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옥자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선이 팔짱을 끼고 옥자의 뒷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봤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지선이 옥자의 등 뒤로 차가운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옥자는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자의 뺨은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사돈들과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옥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고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옥자는 찬물에 수건을 적셔 뺨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지선과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지선의 무시와 모멸은 결혼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촌스럽고 가난한 집이네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지선이 처음 시댁에 왔을 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런 허름한 집에 오기 싫다고 중얼거리던 지선의 모습도 생각났어요. 옥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며 거부하던 일들도 떠올랐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요리도 제대로 못한다며 창피를 주던 일들도 기억났어요. 시골 출신이라 세상 물정을 몰라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지선이 친구들 앞에서 옥자를 두고 한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옥자는 가족의 화목을 위해 모든 것을 참아왔어요. 며느리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사돈들과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더욱이 아들마저 지선의 편에 서는 것을 보며 옥자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옥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명함 몇 장이 나왔어요. 30년 전 삼성 법무팀에서 근무할 때 받은 명함들이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검찰청장, 법무법인 대표들의 명함이 하나씩 나왔어요. 옥자는 명함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했는지 떠올랐어요. 김옥자 선배님,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후배들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옥자는 거지 집안 출신이라는 말을 들으며 뺨을 맞는 처지가 되어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옥자는 차가운 결심을 품고 명함들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또 다른 자신을 꺼낼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옥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옥자는 부은 뺨에 파스를 붙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오더니 거실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옥자는 파스를 붙인 채로 부엌에서 나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옥자를 불렀습니다. 옥자는 아들이 자신을 위로하러 온 줄 알고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어머니, 지선이한테 사과하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지선이가 화가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먼저 사과하시면 이 일은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옥자의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야, 누가 누구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니? 내가 뺨을 맞았는데.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파스가 붙은 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분위기 파악도 못하시고. 민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난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서 기뻤는데. 옥자가 억울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선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김치찌개 가져가서 다 망친 거예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옥자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몸서리가 쳤어요. 지선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가 좀 생각해서 행동하셨어야죠. 민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옥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거니? 당연하죠.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가 파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야, 넌 내 아들이잖아. 옥자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선이도 내 아내예요. 더 이상 지선이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민수가 차갑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옥자는 혼자 남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옥자는 지선의 집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손자 영준이가 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찾아왔어요. 옥자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지선아, 나야. 영준이 보러 왔어. 옥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지선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영준이 지금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선이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선의 목소리에는 거부감이 가득했어요. 잠깐만 봐도 안 될까? 할머니 얼굴 보면 좋아할 텐데. 옥자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교육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영준이가 클 때까지는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지선이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옥자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에서 영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옥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옥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흘 후 옥자는 사돈집을 찾았습니다. 지선의 부모인 이철호와 박영숙을 만나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옥자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거지 집안 할머니네. 박영숙이 문을 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어른,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옥자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할 말이 많으니까. 박영숙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철호도 앉아 있었어요. 사돈어른들, 지난번 일로 죄송합니다. 옥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하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데. 박영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검사인 딸이 시어머니 때문에 체면을 구긴 거예요. 이철호가 거들었습니다. 옥자는 사돈들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면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족이 아니죠. 우리 딸은 검사예요. 검사. 박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우리 딸 같은 사람이 왜 그런 집안과 결혼하나 싶었거든요. 이철호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옥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참에 이혼하는 게 어때요? 우리 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영숙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옥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영준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옥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준이는 당연히 지선이가 키우죠. 그 아이가 훨씬 잘 키울 수 있어요. 이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자는 손자마저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손자는 할머니도 볼 권리가 있는데 무슨 권리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할머니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박영숙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네에서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자가 슈퍼마켓에 갔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옥자 씨네 며느리가 검사라면서? 맞아.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썽을 부렸나 봐. 며느리도 감당 못하는 시어머니래. 검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포기했다니까. 옥자는 귓속이 화끈거려서 급히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평생 모범적으로 살아온 자신이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지선이 갑자기 옥자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옥자가 문을 열자 지선이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지선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선의 목소리에는 협박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결정? 이 낡은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지선이 집 안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옥자는 지선의 말에 경악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지선이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집만 부리실 거예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어요. 지선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며느리의 무서운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 민수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선이 말이 맞아요. 이제 나이도 드셨고. 민수가 아내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가 왜 이런 말을 하니? 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가 파경에 이를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민수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아들마저 완전히 지선 편에 써버린 것을 보며 절망했어요. 지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옥자가 아끼는 화분들이 놓인 베란다로 갔습니다. 이런 지저분한 것들 때문에 집이 더러워져요. 지선이 화분 하나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화분이 깨지면서 흙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야, 그만해. 옥자가 소리쳤지만 지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것들은 다 치워야 해요. 지선이 또 다른 화분을 발로 찼습니다. 옥자가 기르던 국화꽃이 산산조각 났어요. 그만하라니까. 옥자가 지선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손 떼세요. 더러워요. 지선이 옥자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옥자는 며느리의 잔인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지선이가 화났잖아요. 왜 자꾸 건드리세요? 민수가 오히려 어머니를 나무랐습니다. 옥자는 아들이 자신보다 아내를 선택한 것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절망한 옥자는 은행에 가서 평생 모아둔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3천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어요. 옥자가 그 돈을 들고 지선에게 갔습니다. 지선아, 이 돈이라도 받고 우리를 내버려둬.
옥자가 통장을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이런 푼돈으로 뭘 하겠다고 그러세요? 지선이 통장을 보지도 않고 비웃었습니다.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요? 우리가 한 달에 쓰는 돈도 안 되는데요. 지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옥자는 자신의 평생 저축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에 분노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진짜 요양원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우리 앞에서 영영 사라지세요. 지선이 차갑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옥자는 혼자 남아서 깨진 화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옥자는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명함들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법무팀에서 받은 명함들이었어요. 옥자는 명함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재훈 판사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대법원 판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옥자는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옥자가 중얼거리며 명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다음 날 오후 옥자는 마당에서 지선이 깨뜨린 화분 조각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깨진 도자기 파편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옥자의 마음처럼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옥자는 무릎을 꿇고 흙을 긁어 모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옥자 선배님?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옥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재훈아? 맞습니다. 최재훈입니다. 최재훈이 깍듯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습니다. 옥자는 30년 만에 만나는 대학 동창의 모습에 당황했어요. 법조계 은퇴식에서 선배님 소식을 들었는데 안부가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최재훈이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어. 옥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최재훈의 시선이 옥자의 뺨에 붙은 파스와 마당에 흩어진 화분 조각들을 훑쳤어요. 선배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최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하려 했어요.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화분이 깨져서. 집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밖에서 서 있기 뭐하니까. 최재훈이 제안했습니다. 옥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실에 앉은 최재훈은 옥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파스가 붙은 뺨과 초췌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배님, 정말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최재훈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옥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며칠간의 일을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잔치에서 김치찌개를 가져간 일부터 뺨을 맞은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최재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최재훈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옥자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긴요. 혹시 그 며느리가 어느 청에서 근무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최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옥자는 주저하다가 지선의 이름과 소속을 말해줬어요. 이지선 검사요? 최재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선과 민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지선이 큰 소리로 말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앉아 있는 최재훈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민수도 낯선 사람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훈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선은 최재훈의 품격 있는 모습과 고급 정장을 보고 긴장했어요. 혹시 어떤 분이신지? 지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법원 판사 최재훈입니다. 최재훈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대법원 판사님이요?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민수도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알게 되신 분이세요? 민수가 옥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옛 지인이야. 옥자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선은 시어머니가 대법원 판사와 아는 사이라는 것에 당황했어요. 선배님과는 대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최재훈이 설명했습니다. 지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이지선 검사입니다. 지선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검사님이시군요. 어느 청에서 근무하시는지? 최재훈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지선이 대답했습니다. 최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선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머님 뺨은 왜 그러세요? 최재훈이 옥자의 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지선이 움찔했어요. 그게 옥자가 말하려는데 지선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지선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재훈은 지선의 말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가요? 조심하셔야겠네요. 최재훈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배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최재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재훈아. 옥자가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최재훈이 떠난 후 지선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대법원 판사와 아는 사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분과 대학교 동창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같이 다녔어. 옥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옥자를 바라봤어요. 설마 이 할머니가 대법원 판사와 친분이 있을 리가. 지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최재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배님, 내일 시간이 되시면 사무실로 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최재훈이 제안했습니다. 옥자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괜찮을까? 물론입니다. 선배님을 뵙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재훈의 말에 옥자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갈게. 알겠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옥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선은 옆방에서 옥자의 통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법원 판사와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정말 단순한 동창 사이일까? 지선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촌부 시어머니가 그런 높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냥 옛날에 잠깐 알던 사이겠지. 지선이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침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30년 전 삼성 법무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자료들이었습니다. 각종 표창장과 감사장이 나왔어요. 법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라고 적힌 상장도 있었습니다. 옥자는 후배들과 찍은 사진들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지금은 모두 법조계 주요 인물들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찰청장, 대법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모두들 옥자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구나. 옥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법조인들을 길러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옥자는 명함들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판사, 검찰청장, 변호사협회장 등 쟁쟁한 인물들의 명함이 가득했어요. 모두들 옥자에게 선배님, 은사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숨길 필요가 없겠구나. 옥자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간 봉인해 두었던 과거를 꺼낼 때가 왔어요. 옥자는 내일 최재훈을 만나러 가기 위해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이지만 여전히 단정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맞춰본 옥자의 모습은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에 소박한 할머니가 아니라 품격 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옥자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눈빛이 30년 전처럼 날카롭고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다음 날 오전, 옥자는 30년 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은 평소의 소박한 할머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옥자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옥자가 중얼거리며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30년 전 명함들과 각종 증명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최재훈의 사무실이 있는 대법원 건물 앞에서 옥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위험 있는 건물을 올려다보니 젊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옥자는 당당한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옥자 선배님 맞으시죠? 로비에서 최재훈이 옥자를 맞이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옥자의 모습을 보고 최재훈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훈아, 고마워. 옥자가 품격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옥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선배님, 몇 분 모셔와도 될까요? 선배님을 꼭 뵙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구인데? 검찰청장님과 대법관님들이세요. 모두 선배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뵙고 싶어 하셨어요. 최재훈의 설명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여러 명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현직 검찰청장과 대법관 3명, 그리고 법무부 차관까지 모여 있었어요. 옥자는 당당하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삼성 법무팀에서 30년간 수많은 법조인들을 길러내신 김옥자 선배님을 소개합니다. 최재훈이 정중하게 소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깊은 인사를 올렸어요. 김옥자 선배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검찰청장이 앞으로 나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께서 키워내신 후배들이 지금 법조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법관 중 한 명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옥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어요. 선배님, 은퇴 후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법무부 차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조용히 살고 싶어 정체를 숨기고 지냈어요.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옥자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어요. 그런데 최재훈 판사님께서 선배님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하던데 검찰청장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옥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선의 이름을 말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이지선 검사인데 아시나요? 옥자의 말에 검찰청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선배님, 그 검사는 현재 내부 감찰 대상자입니다. 검찰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찰 대상이요? 옥자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검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옥자는 며느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선배님께 무례하게 굴었다니 말이 안 됩니다. 대법관이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검찰청장이 자신의 개인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명함을 내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족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옥자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강력한 지원군을 얻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선배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우리는 모두 선배님의 후배들입니다. 최재훈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옥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오후 옥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지선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온 옥자를 보고 지선이 의아해했어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왜 그렇게 차려입고 오세요? 지선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질문했습니다. 옥자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시장에 다녀왔어. 시장에 그런 옷을 입고 가세요? 지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조금 당황했어요. 어머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까지 이사 준비 끝내세요. 지선이 여전히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옥자가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지선은 옥자의 변화에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감히 제 말을 거역하시는 거예요? 지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선아, 앞으로는 함부로 대하지 마. 옥자가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 순간 지선은 시어머니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기운을 느꼈어요. 어머니 대체 왜 그러세요? 마침 들어온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옥자가 아들에게도 선을 그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설마 그 판사님이랑 무슨 얘기라도 하신 거예요? 지선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옥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별 얘기 안 했어.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했지. 옥자의 답변에 지선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거든요. 그날 밤 옥자는 서재에서 지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법무팀에서 쌓은 조사 기법을 활용했어요.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선이 담당했던 주요 사건들의 목록을 정리했어요. 판결문과 신문 기사들을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의 눈빛이 예전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이상한 점들이 보이네. 옥자가 중얼거리며 메모를 했습니다. 지선이 담당한 여러 사건에서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특히 금융사건 몇 건에서는 판결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했어요. 옥자는 이런 패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연결해보면 옥자가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무팀에서 30년간 쌓은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옥자는 노트북을 열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지선의 모든 담당 사건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각 사건의 특징과 의심스러운 점들을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작업을 계속한 옥자는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선이 특정 업체나 인물들과 연관된 사건에서는 항상 관대한 처분을 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옥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이 보였거든요. 옥자는 검찰청장의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30년간 키운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야. 옥자가 다짐하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옥자는 서재에서 지선의 담당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출력물과 메모지들이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옥자의 눈빛은 30년 전 법무팀에서 일할 때처럼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옥자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선이 지난 3년간 담당한 20여 건의 사건 중에서 명백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특정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들이 연관된 사건에서는 항상 의심스럽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옥자는 가장 의심스러운 3건의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건설회사 회계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횡령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두 번째는 증권회사 불법 대출 사건으로 피해액이 50억 원인데도 벌금형만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약회사 임상시험 조작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기소유예로 처리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 옥자가 서류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각 사건의 공통점과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요약 정리서로 만들었어요. 30년간 법무팀에서 쌓은 노하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완벽한 보고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옥자는 최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검찰청장님과 만날 수 있을까? 선배님, 무슨 일이신가요? 최재훈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지선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어. 직접 전달하고 싶어. 옥자의 진지한 목소리에 최재훈은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옥자는 다시 한번 정장을 차려입고 검찰청을 향했습니다. 손에는 지선의 비리 증거들이 담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옥자의 표정은 숙연하면서도 의연했습니다. 검찰청장실에 들어선 옥자를 검찰청장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김옥자 선배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청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옥자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들이 나왔어요. 이지선 검사가 지난 3년간 담당한 주요 사건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옥자가 첫 번째 파일을 건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청장과 최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봤어요. 이 3건의 사건은 명백히 의심스럽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워요. 옥자가 각 사건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30년간 쌓인 전문성이 드러나는 완벽한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이 계좌 추적 자료를 보세요. 옥자가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선의 개인 계좌로 들어온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입금들의 시기와 판결 날짜를 비교해보면 일치합니다. 검찰청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옥자가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선배님,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검찰청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30년간 법무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공개된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옥자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문성에 두 사람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면 정식 수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검찰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큰 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훈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옥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검찰 내부 감찰팀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선의 계좌 추적과 통화 기록 분석이 시작됐어요. 수사는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사흘 후 감찰팀 팀장이 검찰청장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청장님, 김옥자 선배님이 제공하신 정보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팀장의 보고에 검찰청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 이지선 검사 명의로 총 5억 원 상당의 의심스러운 입금이 확인됐습니다. 통화 기록 분석에서도 문제가 있는 인물들과의 정기적인 연락이 발견됐고요. 감찰팀의 보고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선의 비리 규모는 옥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정식 수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검찰청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 지선은 자신을 둘러싼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상사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왜 다들 이상하지? 지선이 혼잣말을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이 조사받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지선이 집에 돌아와서 민수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더니 검찰청 내부 번호가 표시됐어요. 여보세요? 지선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지선 검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청장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일인가요? 내일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선은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선아, 무슨 전화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청장실로 오라는데. 지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옥자는 자신의 집에서 지선이 중요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선의 당황한 표정이 선명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옥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키워온 법조계 인맥의 위력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검찰청장은 옥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정식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큰 비리를 척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검찰청장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니 기쁩니다. 옥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움 부탁드립니다. 검찰청장의 말에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선의 사무실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들이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지선은 충격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선 검사님,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시게 됐습니다. 수사관이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지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런데 검사직은 즉시 정지됩니다. 또 다른 수사관이 정직 통보서를 건네주었습니다. 지선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소식은 곧바로 민수와 지선의 부모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져 옥자를 찾아왔어요.
사돈어른, 뭔가 도와주실 방법이 없을까요? 이철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지선이를 도와주세요. 민수도 무릎을 꿇으며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냉정하게 돌아섰어요. 자업자득이야. 옥자의 차가운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 시각 지선은 수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조사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선이 이를 악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검사 비리 척결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지선의 이름과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순간이었습니다. 옥자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지선의 집 앞에 몰려든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보였어요. 지선이 기자들에게 쫓기며 황급히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옥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굴욕에 대한 첫 번째 복수가 성공적으로 끝난 순간이었어요. 옥자는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직접 만들어낸 것에 대한 깊은 만족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지선은 수갑을 찬 채로 검찰청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검사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인가요?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지만 지선은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와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서 지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리가 없어. 분명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지선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지선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선생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조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이렇게 정교하게 정리된 자료가 갑자기 나올 리는 없으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지선은 머릿속으로 최근 며칠간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와 대법원 판사 최재훈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지선의 눈이 커졌어요. 집에 도착한 지선은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김옥자 최재훈 대법원 판사라고 검색했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선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와 그 판사님이 어떤 사이인지 정확히 아니? 지선이 민수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냥 대학교 동창이라고 하시던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민수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동창 사이치고는 너무 친해 보였어. 뭔가 이상해. 지선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다음 날 오전, 지선은 사설탐 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탐정이 지선을 맞이했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탐정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주세요. 김옥자라는 분인데 65세고요. 지선이 옥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길 원하시나요? 과거 경력이요. 특히 직장생활과 인맥관계를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지선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상세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탐정이 약속했습니다. 지선은 높은 조사비를 지불하고 탐정사무소를 나왔어요. 반드시 뭔가 나올 거야. 그 할머니가 단순한 시골 할머니일 리 없어. 지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두툼한 조사 보고서를 들고 지선을 찾아왔습니다. 부인,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탐정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지선이 급하게 보고서를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김옥자 65세 마이너스 삼성그룹 법무팀 30년 근무, 퇴직 당시 상무급, 법조계 인맥 현 검찰청장, 대법원 판사 다수, 법무부 차관 등과 긴밀한 관계. 별명 법조계의 어머니, 은사. 이게 뭐야? 지선이 경악하며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삼성 법무팀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수많은 법조인들을 지도하고 후원했다고 합니다. 탐정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법조계 주요 인사들 대부분이 김옥자 씨의 제자나 후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선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법조계에서는 김옥자 씨를 극진히 모신다고 합니다. 은퇴 후에는 조용히 지내고 계셨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계시죠. 탐정의 설명이 계속되었어요. 지선은 보고서를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법조계의 거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나. 지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어요. 그 할머니가 나를 일부러 함정에 빠뜨린 거야. 지선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부인, 그런데 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김옥자 씨가 30년 전에 담당했던 몇몇 사건들 중에 의혹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떤 의혹이요? 당시 대기업 로비 사건들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탐정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지선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자료를 더 자세히 조사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지선은 혼자 남아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할머니, 당신이 나를 지옥으로 보냈으니까 나도 당신을 똑같이 만들어줄게. 지선의 눈에 도끼가 가득했어요. 며칠 후 지선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히 사회부 기자들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선배, 큰 특종감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지선이 한 신문사 기자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떤 건데?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30년 전 삼성 법무팀의 로비 의혹이에요. 당시 담당자가 아직 살아있거든요. 지선이 미끼를 던졌습니다. 정말이야? 증거는 있어?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지만 더 캐보면 나올 것 같아요. 지선이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선은 여러 언론사에 옥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30년 전 일이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일주일 후 한 경제지에서 첫 번째 기사가 나왔어요. 30년 전 삼성 법무팀 로비 의혹 재조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김옥자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었어요. 다른 언론들도 하나둘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법조계 거물에 숨겨진 과거, 검사 며느리 vs 시어머니, 진실 공방. 옥자는 집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 기사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옥자가 당황하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최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신가요? 최재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응, 막 봤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옥자가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것 같습니다. 선배님, 당분간 연락을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최재훈의 말에 옥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재훈아,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민감해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옥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검찰청장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요. 검찰청장마저 선을 그었습니다. 옥자는 하루아침에 모든 지원군을 잃어버렸어요. 방금까지 자신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지선이가 한 짓이구나. 옥자가 분노에 차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지선이 옥자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선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옥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의 진짜 정체를 알았어요. 삼성 법무팀 상무님이셨죠? 지선이 조롱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대답하지 않고 지선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저를 속이고 계셨군요. 법조계의 어머니라는 분이 며느리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만 있었다니. 지선이 계속 도발했습니다. 지선아, 네가 언론에 제보했구나. 옥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이 저를 지옥으로 보내셨으니까 저도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지선이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이제 어머님의 법조계 인맥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어떤 기분이세요? 지선의 목소리에 복수의 쾌감이 묻어났습니다. 옥자는 지선의 치밀한 복수에 감탄하면서도 분노했어요. 네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구나.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저는 방어한 것뿐이에요. 지선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혼자가 되셨네요. 저처럼요. 지선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옥자는 지선이 떠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명성과 인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옥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선아,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옥자의 눈에 다시 투지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옥자는 서재에서 30년 전 자료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이 제기한 의혹들을 하나씩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옥자가 다짐하며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다음날 오전, 옥자는 30년간 보관해온 모든 서류를 큰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삼성 법무팀에서 근무하던 시절의 회의록, 업무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 파일들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옥자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옥자가 마지막 파일을 상자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이 자료들이 이제는 무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옥자는 정장을 갖춰 입고 검찰청을 향했습니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옥자를 발견하고 몰려들었어요. 김옥자 씨, 30년 전 로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이런 일로 번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옥자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상자를 든 옥자의 모습에서는 흔들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검찰청 내부로 들어선 옥자를 검찰청장이 직접 맞이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검찰청장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역력했어요. 선배님, 이런 상황에서 찾아와 주셔서. 검찰청장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청장님, 이 상자를 받아주세요. 옥자가 무거운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30년간 보관해온 모든 자료입니다. 지선이의 비리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들도 있어요. 옥자의 말에 검찰청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후 옥자가 상자를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지선이가 담당한 모든 사건의 세부 분석 자료예요. 제가 직접 조사했습니다. 옥자가 파일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검찰청장이 자료를 살펴보더니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런 정교한 분석을 어떻게 해?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옥자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선이가 저에게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협박하던 대화와 화분을 깨뜨리던 장면을 녹음한 거예요. 녹음기에서 지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낡은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있어요. 검찰청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선의 오만하고 협박적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30년 전 제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들입니다. 옥자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당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혼자 결정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청장이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세요. 옥자가 은행 거래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받은 모든 급여와 퇴직금의 흐름입니다. 의심스러운 입금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검찰청장은 옥자가 준비한 자료의 완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의 법무팀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반박 자료였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검찰청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의혹이 있으면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옥자가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검찰 수사팀이 옥자가 제공한 새로운 증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지선의 비리 규모는 처음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흘 후 수사팀 팀장이 검찰청장에게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청장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지선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 총 23건이고 뇌물 규모는 8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청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비리였어요. 그리고 김옥자 선배님에 대한 모든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이지선 검사가 무고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검찰청장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검찰청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검찰청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옥자 씨에 대한 최근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김옥자 씨는 정의로운 제보자였으며 김 씨에 대한 모든 의혹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업무와 관련된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오히려 김 씨는 법조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검찰청장의 발표가 계속되었어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김 씨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옥자는 집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찬 순간이었어요. 그때 최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소심했네요. 최재훈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재훈아, 네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 이해해. 옥자가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내일 법조계 전체 명의로 선배님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재훈의 말에 옥자는 감동했어요. 다음 날 오전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선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였어요. 법정에서 지선은 수갑을 찬 채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검사님,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시어머니께 사과할 말씀은 없으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지선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호송차에 오르는 지선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가 옥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지선이 편만 들었어요. 민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옥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으켜 세웠어요. 민수야, 일어나.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니, 이제 지선이와 이혼할게요. 어머니하고만 살고 싶어요. 민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자는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무렵에는 지선의 부모인 이철호와 박영숙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옥자 앞에서 깊이 절을 했어요. 사돈어른,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의 잘못을 대신해서 사과드려요. 평생 죄송하게 살겠습니다. 박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어요. 사돈어른들, 일어나세요. 가족인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옥자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원망보다는 연민이 먼저 들었어요. 지선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영준이는 제가 돌보겠어요. 박영숙이 손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영준이는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옥자의 말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언론들은 앞다투어 옥자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힌 의로운 시어머니, 법조계에 숨은 어머니, 정의로 돌아오다. 30년 침묵 깨고 나선 법조계 원로.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옥자를 영웅으로 부각시켰어요. 하지만 정작 옥자는 화려한 조명보다는 조용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청장과 대법관들이 옥자를 찾아왔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선배님, 법조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패를 드립니다. 검찰청장이 정중하게 감사패를 건네주었습니다. 과분한 상이에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였어요. 옥자가 겸손하게 받아들었습니다. 선배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법조계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대법관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감사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선의 집에는 더 이상 기자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정리되고 있었어요. 옥자는 30년 전 명함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제 이 명함들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구나. 옥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고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영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옥자가 문을 열자 민수가 영준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영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영준이가 옥자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옥자는 사랑하는 손자를 꽉 안아주었어요. 할머니도 영준이가 많이 보고 싶었어. 옥자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평화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옥자는 영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도 예전에 다정한 아들로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민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옥자는 아들과 손자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의가 승리하고 가족이 화해한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옥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지선 전 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옥자는 방청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아서 지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을 입정시키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수갑을 찬 지선이 구치소 복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피고인 이지선, 뇌물수수, 직무유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숨죽일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은 검사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특히 무고 혐의의 경우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무관한 시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은 매우 악질적입니다. 판사의 말에 지선의 어깨가 떨렸어요.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검사 자격을 영구 박탈합니다. 법정 구속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지선이 주저앉았습니다. 옥자는 지선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법정을 나오며 옥자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옥자 씨, 며느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으로서는 안타깝지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죠. 옥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나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어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자의 당당한 대답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옥자에게 이혼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지선이가 서류에 서명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홀가분함과 동시에 씁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구나. 옥자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정직한 회사예요. 민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선과 헤어진 후 민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 옥자가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선의 부모인 이철호와 박영숙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영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영준이가 옥자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옥자는 오랜만에 만나는 손자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사돈어른, 영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박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당연히 자주 와야지. 영준이는 내 손자인데. 옥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철호와 박영숙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지선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영준이가 순진무구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영준아, 엄마는 아주 먼 곳에 가 있어. 할머니가 영준이 잘 돌봐줄게. 옥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품에 더 깊이 안겼어요. 한편 검찰청장은 옥자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배님, 법조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요? 검찰청장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젊은 검사들을 지도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선배님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고맙지만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옥자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자문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검찰청장이 옥자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6개월 후 옥자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지선이 깨뜨렸던 화분들은 새로운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꽃이 정말 예뻐요. 영준이가 매일 아침 옥자의 집에 와서 함께 화초를 가꾸었어요. 박영숙이 영준이를 데려와서 하루 종일 옥자와 함께 보내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옥자를 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며느리도 못 다루는 할머니라고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법조계 거물이라며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김옥자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고민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 선생님, 손자가 법대에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동네 아줌마들이 찾아와서 가정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옥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매일 퇴근 후에는 어머니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들어왔어요. 민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민수야. 옥자가 아들의 성장을 뿌듯하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올바른 삶의 자세를 배웠거든요. 민수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재훈 판사는 정기적으로 옥자를 찾아와서 법조계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선배님, 요즘 젊은 검사들이 선배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최재훈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다고 해요. 젊은 친구들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다행이네. 옥자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배님이 만든 길을 따르려는 후배들이 많아요. 최재훈의 말에 옥자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어느 날 오후 옥자에게 특별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직접 전화를 건 것이었어요. 김옥자 선배님, 법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법원장의 제안에 옥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분한 영광이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어요. 왜 그러시나요?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상은 필요 없습니다. 옥자의 겸손한 태도에 대법원장은 더욱 감동했어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옥자는 영준이와 함께 동네 뒷산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길을 걸으며 할머니와 손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영준이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준아, 할머니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야. 옥자가 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준이도 커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해. 힘이 있을 때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잘못된 일을 보면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해. 네,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영준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옥자는 손자가 올바르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흐뭇했어요. 그리고 영준아, 가족이 가장 소중한 거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짜 힘이란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영준이의 순수한 말에 옥자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옥자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동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어느 지방 검찰청의 젊은 검사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선배님, 어려운 사건을 맡게 되었는데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젊은 검사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어떤 사건인데? 옥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20분간 통화를 하며 옥자는 후배에게 세심한 조언을 해주었어요. 정의롭고 공정한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젊은 검사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옥자는 여전히 법조계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옥자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였다. 영준이와 함께한 산책이 특히 의미 깊었다. 손자가 올바르게 자라고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민수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법조계 후배들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선이는 안타깝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옥자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이제 옥자는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가족이 화해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을 볼 수 있었어요. 30년간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으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옥자는 침실로 향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영준이와 함께 화초에 물을 주고 동네 이웃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올바름에서 나오는구나. 옥자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가족의 평화와 정의로운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 속에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30년간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정의를 실현했고 잃었던 가족의 사랑도 되찾았어요. 지선은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의 대가를 치르며 3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옥자가 복수가 아닌 정의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아들 민수는 진정한 효자로 거듭났고 손자 영준이와의 소중한 시간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지만 선을 넘는 불의 앞에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학벌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남겨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